도형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예쁘게 계산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지가 결국 이번 시험의 고득점을 결정하는 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의미 있는 번호대죠. 5문제나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양정 1학년 친구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가벼운 분석,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코멘트,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양정 1학년 친구들 시험을 본 당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지도 받아서 풀어봤고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 분포되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단 공통적인 의견은 1학기에 비해서 시험 난도, 체감 난도가 이제 많이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체감 난도가 내려간 결정적인 이유는 부교재에서 연계 문항을 1학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제외하더라도 9번부터 16번 아이들이 의미 있는 번호대죠. 틀릴 만한 번호대가 결국 9번부터 16번인데 이 9번에서 16번 중에서 5문제나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양정시험의 1학기의 특징은 부교재 연계가 미비해서 결국 어려운 번호대 문제는 스스로 수학적인 피지컬을 통해 풀어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부교재 1등급 파트, 어려운 파트에서 연계가 꽤나 많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을 풀어나갈 때 느끼는 체감 난도가 1학기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비슷한 거 풀어봤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풀만한 시험이었다고 느꼈을 거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단원 자체가 도형이다 보니까 아무리 부교재에서 연계가 많이 됐더라도 도형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찾는 것도 1차적으로 어려운데 찾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것도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예쁘게 계산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지가 결국 이번 시험의 고득점을 결정하는 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학기에 비해 시험이 엄청 쉬워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단답형이 총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답형 1번은 좀 가벼운 문제였고 단답형 2번, 3번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단답형 2번, 3번을 과감하게 넘겼을 것이라고 봐요.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접근이 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문제더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1등급 컷 점수 자체가 엄청 높을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단답형 2번, 3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찍어서 맞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답형 2번, 3번이 어렵기 때문에 1등급 컷 자체가 엄청 높아 보이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단답형 2번, 3번이 결국 6점이기 때문에 12점을 깎아서 88점이 아마 전교권 점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이 객관식에서 1개 정도 틀렸을 거고 실수를 하게 되면 2개 정도까지 틀렸을 거라고 봐서 이 77점이 1컷 입장에서 가장 높은 1컷,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본 친구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1컷이 77.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수를 한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 도형의 단원상. 그래서 아마 거기서 3문 정도 더 틀린 점수, 아마 70점, 73, 4 요 근처에서 1컷이 아마 형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이들 입장에선 체감 난도가 꽤나 어려웠다. 체감 난도가 꽤나 쉬웠다. 근데 단답형 2번, 3번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1컷 점수 자체는 엄청 높진 않을 거고 70점 초중반, 73, 4 정도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주요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맞췄을지, 또는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틀렸지에 대해서 가볍게 학생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9번, 10번입니다. 일단 9번, 부교재 연계 문항입니다. 사실 부교재 원본 문제랑 문제의 큰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그냥 좌표만 조금 늘어난 구조고 M대 내분점을 쭉 찍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원의 중심은
정사각형 대각선의 중심, 반지름만 조절하면 되고 선의 길이를 통해 반지름 길이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업 때 제가 해준 말만 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아무 고민 없이 쉽게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자, 10번은 일단 비연계 문항인데 10번 때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일일이 점을 옮기는 게 아니라 결국 직사각형의 중심, 직사각형 대각선의 중심을 지나야만 원의 넓이가 2등분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중점만 도형을 옮기는 방식으로 점을 빠르게 옮기는 작업만 할 줄 아는 친구였다면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게 10번 문제의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음은 11, 12번입니다. 11번, 12번 모두 이제 부교재 연계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11번. 11번은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그래서 작년에 기출에도 양정 기출에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원도 문제부터 계산량이 꽤나 많습니다. 자, 결국 기울기의 곱이라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꽤 많고 그리고 이제 넓이 비를 높이 비로 해석해야 되는데 높이 비를 점직거리 공식으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수업 때 평행한 직선의 거리 공식을 생각하면서 평행한 직선의 절편차로 계산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정도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12번은 부교재 연계 문항이긴 하나 사실 이 문제는 틀린 학생들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공통접선이 외접선인지 내접선인지 바로 그림상으로 그려주었다면 이 문제는 공통접선이라는 문제는 똑같으나 그림이 없고 원의 방정식을 스스로 구해가면서 내접선인지 외접선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확률이 꽤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접선인지 외접선인지의 판단이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다음은 이제 13, 14입니다. 13, 14 모두 또 부교재 연계 문항이고 자, 13번을 보시면 이게 집합 문제고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최근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이 최근 모의고사 집합 문제의 특징은 사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주어진 집합을 해석만 하면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든 풀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문제도 원본과 엄청 똑같진 않습니다. 자, 소수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본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제의 큰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원본 문제를 풀 힘이 있었다면 사실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앞에 연계 문항들을 절지 않고 가볍게 헤쳐나가면서 계산량을 줄였으면 사실 13, 14번 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13, 14까지 오는 중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14번 역시나 부교재 1등급 파트에 있는 문제고 얘도 부교재 원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본 자체는 어렵지만 엄청 연습을 많이 한 문제고 사실 기울기라도 바꿨으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나 기울기도 똑같고 반지름도 1로 똑같았기 때문에 기울기 1인 직선 3개를 그리는 작업이 똑같고 차함수를 활용해서 차함수의 기울기 3개가 같았기 때문에 차함수의 가로선 3개를 그리면서 X좌표를 관찰했다면 사실 오히려 13번보다 14번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함수를 잘 다루는 친구였다면 오히려 14번이 더 수월했다고 보고요. 자, 다음 이제 15, 16이 부교재 비연계 문항이었습니다. 자, 1학기와 달리 객관식 마지막 2문제만 비연계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서 아마 잘하는 친구들도 14번까지 풀고 나서 단답형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단답형 풀고 나서 돌아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 저희 반 친구들은 시간만 있었다면 15번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15번은 연계 문항은 아니지만 수업 때 다뤘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죠. 원위의 점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을 거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3개의 거리합의 최소값이고 도형의 이동을 적절히 활용해 원을 접고 나서 일자로 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 때 저의 자체 교재에 있던 문제와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저희 반 잘하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을 때도 사실 15번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간만 만들어 놨다면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시간만 잘 만들어 놨다면 15번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16번은 결국 창작 문제입니다. 16번은 저도
도형 자체를 y좌표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규칙으로 평행 대칭 이동을 하는 문제를 당연히 처음 풀어봤고, 결국 이 문제는 아마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좀 폭력적으로 생겼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많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 문제를 도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답형에 있는 내가 눈에 익은 문제를 도전하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최상위권 친구들도 시간이 많이 남은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16번은 조금 못 풀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단답형을 살펴볼 건데 17번과 서술형 20번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웠다는 기준은 일단 부교재에서 숫자 바꾼 정도의 난도입니다. 20번 서술형도 작년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또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 버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숫자만 바꿔 서술형이 출제가 된 거고, 사실 서술형 감점 요소도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이팅을 못해서 깎인 친구들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이 잘 득점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단답형의 또 어려운 문제는 18, 19였습니다. 일단 18번은 저도 딱 봤을 때 집합이 어렵다라고 바로 느껴집니다. 왜냐? A집합, B집합 자체가 처음에는 방정식의 근을 지칭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고차 방정식이 아니죠. 인수분해 단원이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평소에 풀어봤던, 많이 접해봤던 자체 교재의 문제는 집합을 예쁘게 y는 fx,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이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단답형 2번은 발문 자체에 있는 집합 자체가 fx를 저 b집합, a집합, 자체 교재에 있는 a집합과 b집합 자체를 연립한 식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fx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이 이런 느낌으로 제시를 했다 보니까 아이들이 a집합을 마주쳤을 때 원의 방정식과 y는 fx라는 직선의 교점이라고 느끼는 것부터가 일단 1차 난관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집합을 구성해서 출제를 했던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단답형 2번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A집합 해석 못하겠다,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A, B집합을 해석을 했을지라도 결국에 1,-1을 지나는 직선을 돌려가면서 가나 조건을 해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다. 답이 되는 상황 자체는 쉬우나 1,-1이 그냥 공통 접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되는 상황은 쉬우나 해석하는 과정이 꽤나 많이 어려워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못 풀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자, 19번. 자, 요것도 이제 비연계 문제였는데 아마 이제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단답형 3번에 시간 투자를 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진도를 나간 단원이 집합이고, 집합 단원에 A라는 집합에 특정 원소가 들어가면 특정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누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 최근 기출 테스트에 2번이나 추가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답형 3번의 문제 아이디어 자체는 적중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남았다면 단답형 3번을 도전했을 확률이 높다. 다만 이번에는 A집합, B집합 두 개를 대상으로 똑같은 규칙을 2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자,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으면 자기가 보기 중에 답이 없었을 때 다시 풀면 됐을 텐데 이게 단답형이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답을 내기는 조금 쉽지 않았다. 정리해보자면 단답형 2, 3 중에 아마 잘하는 저희 반 친구들은 단답형 3까지는 도전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번 시험에 핵심이 되는 건 확실히 1학기에 비해 학교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열심히 대비를 했다면 본인이 시험 문제 중에 풀 수 있겠다고 느끼는 문제가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번 시험에는 70점 중반대 점수를 획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객관식 후반부 문제들을 다 찍다 보니까 일정 점수에 다 도달이 됐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단답형 2번, 3번을 대부분이 틀렸을 것이라고 보고 객관식 뒤에 두 문제가 비연계 문제였고 결국 그 4개를 제외한 문제들은
사실 최상위권이 아니고 중상위권 정도의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험이었다 이겁니다. 결국 이번 시험에 본인이 상위권, 최상위권이 될 점수를 획득하려면 그 4개 중에 한두 문항 정도는 본인의 힘으로 맞췄어야 된다. 그래야만 70점 후반, 80점 초반의 점수가 나오면서 1등급 컷 기준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반대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70점 중반대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다시 한번 등급 변별이 새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 번호, 문제들 틀린 번호들을 보면서 제가 써준 멘트에 따라서 우리 학생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반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가볍게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기말고사, 이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인데, 우선 부교재 연계가 기말에도 많이 될까가 일단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정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교재 연계가 꽤나 많이 되던 시험이었고, 근데 그때도 특징이 뭐였냐, 중간 기말 중에 한 번이 부교재 연계가 상당히 많이 됐다면 나머지 시험에는 부교재 연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부교재 연계가 많이 될수록 결국 커트라인 등급 점수 근처에 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말에는 이번 시험보다는 확실히 부교재 연계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근처의 점수에 도착한 친구들이라면 안심할 수도 없고 1등급 컷을 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 결국 기말고사에 다시 한번 등급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말고사에는 이제 중간고사의 핵심은 도형의 방정식이었다면 이번의 핵심은 결국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함수 전반부와 유리무리 함수 후반부가 중간 기말로 끊어져서 시험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함수가 통합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더더욱 작년에는 함수 개수를 경우의 수에 출제를 했지만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1학기 범위였기 때문에 함수 개수 또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수 단원에 어렵게 낼 수 있는 주제가 어마무시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조금만 어렵게 내더라도 변별이 될 문제들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기말의 함수 어려운 문제들은 단순히 부교재 1등급 파트의 숫자 바꾸는 문제들보다는 자체적으로 함수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함수를 잘 대처를 하게 되려면 필요한 건 무엇이겠냐? 결국 타학교 내신 기출의 어려운 함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번에 도형 문제가 많이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형 문제들을 깔끔하게 못 푼 친구들은 도형 문제를 저처럼 못 풀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에 함수를 저처럼 풀 수 있게 만드는 숙제 그리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결국에 내신은 풀 수 있는 능력보다 정확하게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단순히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함수를 양도인처럼 풀 수 있게 유리무리 함수가 갖는 성질, 합성함수를 다루는 테크닉을 양도인처럼 만들 수 있게 이번 기말고사 내신 대비의 핵심 함수를 열심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가 일단 제 생각이고, 제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말고사 등수 변화가 상당할 거라서 이 중간고사에 대한 점수를 피드백을 할 시간을 기말고사 개강하고 바로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획득한 점수 그리고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대비 전략을 1대1 상담해서 진행을 해줄 거고, 자, 기말고사 내신 컨텐츠 핵심은 이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제외한 파트는 이제 명제입니다. 명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명제 단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실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명제는 결국 비닐이 문제에서 변별력을 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20분 20제 파트의 핵심은 명제 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정규 수업에는 함수 단원에 대한 힘을 많이 준다면
5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제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20분 20제 파트에서는 명제 기니디를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게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을 계속 4시간 연습을 하면서 많이 틀리고 많이 배움으로써 내신에는 실수하지 않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과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번 또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양정 선생님들은 학교 시험 난도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으신 게 맞습니다. 타 학교는 이번 시험이 여전히 1학기와 비슷하게 쉬운 난이도, 즉 시험마다 100점이 존재하도록 출제하는 시험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강수도 그렇고 양천도 그렇고 대부분 학교들이 그러고 있는데, 양정은 여전히 100점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시험, 아무리 최상위권이어도 2개, 3개는 틀릴 만한 시험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부교재에 대한 반복 숙달보다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잘 예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핵심이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함수 어려운 문제를 시험에 출제될 함수 어려운 문제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맞춰야만 1등급 점수 이상을 맞아서 역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기말고사 개강은 10월 11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20분 20제는 그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은 저희 다원 데스크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양정 친구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기말고사에는 함수 저와 함께 박살 내서 1등급 많이 맞출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기말고사에도 같이 열심히 1등급 점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이었습니다.